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난주에 뵙고 이제 이 한 주 지나서 뵙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표정들도 훨씬 밝아지신 것 같고요. 이제 좀 더 고급스러운 인성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봐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자,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배울 것은 지난주에까지 이제 소위 말해 세상은 변화가 있고 이 변화하는 세상에 내가 대응하는 방식이 어떠냐. 예를 들면 수요자 중심에서 알파고 시대로 전환될 때 혹은 공급자 시대 수요자 중심에서 공급자 시대로 이제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닥치는 문제들은 대단히 많죠, 사실은.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앞으로는 이제 지금 100세 시대, 뭐 한 150세대까지 이 장수하는 것이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 나오는 거 보면 이 시대의 제일 큰 문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먹고 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예상하기로는 물론 다른 학자들도 많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농업을 기계화하고 자동차 만드는 걸 기계화하고 이런 식으로 다 기계화하기 시작하면 인건비가 엄청나게 낮아지게 될 겁니다. 맞죠? 원래 원자재도 뭐 예를 들어 광석을 캐는 것도 로봇이 캐면 이 인건비가 계속 싸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 되면 투입 비용이 작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이 조금 시대가 가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살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 되면 그 시대에는 대부분의 이 생활들은 일반적으로 다 누리게 될 거예요. 옛날에는 왜 굶는 사람, 따뜻한 방에서 자는 사람, 배고픈 사람 이런 게 다 달랐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거의 어느 정도 기본 의식주는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좀 더 풍요로운 의식주는 동일하게 공유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건 뭐냐? 즐거움을 창출해 줄 수 있는 능력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쩌면은 개그맨이나 이 소위 말하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일들 할 수 있는 레저 스포츠를 다루는 사람들의 역할들이 대단히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님들께서요, 빌 게이츠를 지금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가진 게 없을 때는 집을 좀 큰 거 사주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맞죠? 우리 아들이 마음이 좋습니까? 좀 더 좋은 대학에, 경쟁적인 대학에 가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자동차 큰 거를 타고 다니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세계 1위 부자가 되면 돈이 별로 개념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뭐 돈 줘가지고 기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동차 사고 나면 왜 속이 상합니까? 내 재산의 일부가 손상됐다는 느낌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나한테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돈 들고 나가서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제 차 때문에 부딪혀서 무척 놀라셨겠군요. 새 차를 한 대 사세요. 이래 새로 돈 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화낼 일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이런 세상이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장수시대로 가면서 점점점 걱정스러운 거는 뭡니까? 아프면서 오래 살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바이오 헬스, 건강 사업들이 계속 이제 호황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런 과제들이 이제 있다는 얘기들을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공급자 시대, 수요자 중심에서 알파고 시대로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어떠한 심리적 구조를 가지고 왔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도 있습니까? 전혀 반응 못하고 그냥 뭐 그래 살다가 결국은 자기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알파고 시대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목을 보시면 제가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대하는 두 가지 방식이라고 했는데요. 똑똑해 보이기 대 배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배우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똑똑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인가요? 글쎄요. 강의 중에 대답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배우는 스타일이 좀 가깝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러면 이 배운다와 똑똑하다 이게 뭐냐? 오늘 제가 강의하면서 가끔씩 묻지 않습니까? 이럴 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애써서 대답을 해봅니다. 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 하려고 했습니까? 대답해보고 틀려보고 대답해보고 틀려보고,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이해되지요? 그런데 똑똑해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답을 아예 안 합니다. 왜? 대답을 안 하고 있는 이상은 내가 어떻게 뭐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나 문제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다 보면 자존심은 유지가 되고 똑똑해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새로운 문제에 도전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 똑똑해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사실은 살다 보면 똑똑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3 더하기 5는 얼마입니까? 8 맞습니다. 3 빼기 2는요? 3 빼기 2 빼기 1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단히 빨리 하시네요. 그러면 3 더하기 4 더하기 5는? 12. 이게 대단히 복잡해지고 있는데도 풉니다. 34 더하기 28은? 그러면 6번 풀어보세요. 벌써 5번 풀 때부터 목소리가 좀 작아지거나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음 문제 풀어야 되는데.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변화에 대응하거나 새로운 배움이 일어났을 때 반응하는 유형들이 딱 나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첫 번째, 똑똑해 보이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똑똑해 보이도록 계속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요, 이런 문제를 풀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까 1번부터 5번까지 있었죠. 이때는 저희들이 뭐를 하겠는가? 이 캐롤 드웨크 박사의 실험인데요. 아이들한테 이 문제를 주고는 밑에 딱 5번부터는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찾지를 못해서 1번 문제를 넣어놨는데, 이 문제를 주고는 물어본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푸는 동안에 너희들 자신에게 어떤 느낌이나 어떤 생각이든지 마음대로 얘기해. 어떤 아이들은 초콜릿이 먹고 싶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어. 그러니까 생각나는 것은 뭐든지 말해도 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둔 겁니다. 상황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게 한 거예요. 1번 풀고 난 다음에 애들이 이런 겁니다. 아이들 일반적으로, 저는 이런 문제 100개도 풀 수 있어요. 저는 수학이 좋아요. 2번 풀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거 1000개도 풀 수 있어요. 3번 풀고 나서는 10,000개도 풀 수 있어 그랬습니다. 4번, 5번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6번 문제를 딱 내주니까 아이가요, 그러면 뭐 해봐야 돼요? 조금 전까지 계속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도 한번 풀어볼래요? 이래 나와야 되는. 놀랍게도요, 똑똑해 보이려고 애쓰는 학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반응이 재미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6번 문제가 나오자마자 딱 하는 첫 마디가요, 나는 수학을 잘 못해요. 이 말을 바로 해버립니다. 조금 전까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애들하고 동일한 수행 능력을 보였는데 실패를 만나자마자 급전직하로 자기 능력을 떨어뜨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성공을 축소시키고 실패를 확대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5번까지 풀었으니 5번까지 다 맞췄거든요. 그런데 6번, 7번을 보여준 다음에 너 아까 문제 다시 풀면 몇 개 정도 풀 수 있겠니? 물었더니요, 똑똑해 보이려고 하는 아이들이 이럽니다. 못 풀 것 같아요. 분명히 몇 개까지 풀었습니까? 5번까지는 풀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못 풀 것 같아요. 아까 푼 문제 중에 몇 문제 정도는 맞춘 것 같니? 2문제 정도 맞춘 것 같아요. 성공을 축소하고 실패를 늘려나가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른이 되면 어떻게 나오느냐? 왜 제가 질문 하나 하지 않습니까? 네팔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주선으로 달날에 착륙한 첫 비행선의 부조종사는 누굽니까? 물어보면은요, 그만 입국 다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있겠습니까? 제주도에서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삼다도 섬이라고 하는데 뭐뭐 많습니까? 여자, 물, 바람이 많다. 뭐 진짜 이거 맞습니까? 물으면은요, 그만 대답을 안 해요. 실패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급전직하로 자기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시 그건 맞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마음이 됩니까? 제가 틀렸는데 바꾸면 되는데 이거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아는 영역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모르는 영역에 투자를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 성공해서 실패로 전환될 때 본인은 어떻게 느꼈을까? 이걸 갖다 저희들이 측정해 봤더니요, 부정적 감정을 바로 드러냅니다. 지루해요, 재미없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이해됩니까? 자기가 잘하고 있을 때 칭찬을 듣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그걸 하려고 애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보온밥솥 혹은 뭡니까? 밥솥 중에 제일 유명한 상표가 무엇입니까? 요새는 자기 집은 몇 평에 삽니까? 이런 거 물으면 대답을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모르는 영역 나오면 대부분 뭐 해버립니까? 재미없어요, 안 할래요, 이럽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도요, 조금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리면 막 눈쪽에 반짝반짝반짝하고 막 들으려고 그럽니다. 조금만 이래 원론적인 얘기하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재미없어요. 이거 봐요, 괜히 가자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방송 가지 말자 그랬잖아. 오늘 딱딱한 주제라고 내가 그만큼 얘기했는데 빨리 가요. 이래가 중간에 쉬는 시간에 어디 가버립니까? 가방 들고 집에 가버립니다. 그래, 방송국에서 막 그분 찾느라고 야들이 어디 가시지 이러면 그래가지고 나중에 참 집에 있는데 다시 연락도 하지 마세요 이럽니다. 실패를 만나면 바로 좌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학교 성적이 좋아도 사회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불안과 실패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요. 내가 어쩌다 뭐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럼 혹은 이 문제가 아직 조금 전에 풀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똑똑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은요, 너무 일찍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합니까? 이 문제풀이 해결 방식이 뭐냐 하면 5번까지는 풀었는데 6번 5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연필 굴립니다. 그래 4번 나오면 뭐합니까? 6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저 이제 다 풀어서 갈래요. 이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문제가 어려울수록 내가 더 노력해야 돼. 거의 다 풀었어. 나는 도전을 즐겨.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야. 실수하는 건 나의 친구야. 실수하니까 배울 수 있지.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6번 문제가 나오니까 바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손을 한번 막 이렇게 비비고 하더니요, 의자를 딱 당기고 막 이렇게 파란 머리 탁 하더니요, 문제가 어려울수록 더 재밌는 거예요. 원래 이거마저 제가 풀고 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문제 푸는데 혹시 못 풀면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되나요? 혹시 이거 나가서 안 되면 오늘은 다 못 풀면 집에 가서 또 풀어보고 들고 와도 되나요? 이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런 데 강연 들어오면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뭐합니까? 대답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감정 중에 안쓰럽다와 안타깝다, 섭섭하다와 서운하다를 구분할 줄 아십니까? 이래 묻자마자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 똑똑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 생각을 갖다 탁 접어버립니다. 그러니 새로운 문제,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을 올라가면은 지금부터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일단 왔으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친구들을 좀 사귀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점점점 접근적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참 재밌는 게 성격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친구 3명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통로가 좁아져요. 2명 가고 나만 뒤에 서게 됐습니다. 이래서 그 다음에 통로가 넓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너희들하고 같이 가야지. 야, 너희들도 아까 둘이 재밌게 얘기해서 나도 이제 내가 얘기 더 하고 싶어 하면서 옆에 서서 가면 되죠. 이게 노력하는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내 혼자 뒤떨어져 있다고 해가지고 나만 싫은가? 얘네들이 저들 둘이 더 친한가? 열등감 전혀 안 느낍니다. 그런데 똑똑해 보이려고 하는 아이들은요, 뒤에 탁 혼자만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얘들이 나 싫어하는가?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진짜 저들이 나 좋아하면 나를 부를 거야. 그럼 가는 거예요. 가는데 아무도 안 부르거든. 둘이 막 계속 재미있게 얘기하거든. 뭐라고 합니까? 세상은 원래 잔인한 거야.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거지 뭐. 이래고 그만 서운해가지고 뭐합니까? 영화 보러 가다 말고 돌아서서 뭐라 그래? 나 오늘 일이 있어서 영화 안 볼래. 요게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뭐도 합니까? 국어 공부를 따라가는데 어려워.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안 하는 겁니다. 왜? 어렵기 때문에 진짜 내가 아는 방식으로 가르쳐 주기 전까지 나 못 배울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문제와 변화를 맞이하는 방식이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장면에 갈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상당 시간의 혼돈의 시기만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여기 요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갈까요? 성공해서 실패로 전환되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아이들은요, 대입을 받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학에 못 갔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합니까? 바로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대학에 도전했으니까 한 번만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떤 부분을 더 노력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똑똑해 보이려고 하는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봐. 나는 원래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학생이 아니야. 내 인생은 원래 이래 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업하다 실패했습니다. 노력하는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사업하다 보면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어. 하지만 적어도 나는 이번에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건 배웠어. 그런데 지금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일용직에 나가서라도 하루에 7만 원씩 벌어서 3만 원 빚 갚고 1만 원은 저축하고 3만 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먹고 살면서 내가 다 갚고 더 좋은 일을 해 나갈 거야. 이렇게 결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해 보이려고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뭐를 해도 안 돼.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시험에서 낮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설명할 것 같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똑똑하지 못해. 다음에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돼. 두 번째는 나는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했는가 봐. 다음엔 더 노력해야지. 우리 어머님들은 1번 스타일입니까? 2번 스타일입니까? 응? 아니, 묻는 질문에 대답도 안 하다가 갑자기 2번 이러면 곤란합니다. 이거 테스트 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2번이라고 주장을 하니, 자, 오늘이 중간고사입니다. 오랜만에 진짜 성적 좀 올리려고 밤새고 공부를 했어요. 진짜 잠 한숨 안 잤습니다. 학교 오는 길에 친구를 만났어요. 운동장에서. 친구가 묻습니다. 너 어젯밤에 공부 많이 했니? 물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도 안 했어. 이런 분들은 1번입니다. 왜? 아마 뒤에 나오지 싶은데 이게 셀프 핸디캐핑이라고 자기를 장애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장애를 만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어젯밤에 나 공부 많이 했어. 이래 놓으면은 시험 봤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너 진짜 바보네. 이해되죠? 그러니까 나 진짜 바본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해가 성적 잘 나오면 뭐합니까? 당연한 거지. 공부 열심히 해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위험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해서 그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도 안 했다고 했는데 시험 봤는데 성적이 잘 나왔어.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진짜 머리 좋네. 천재인가 봐. 공부 그래 안 하고도 이렇게 1등 받았니? 이해되죠? 근데 혹시라도 성적 안 나오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야, 공부 안 하니까 역시 성적 안 나오네. 역시 노력한 만큼만 나오는가 봐. 자기 자신을 방어를 탁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히 좋은 답이 2번이기 때문에 2번을 선택하지만 실제로 살아갈 때 내 자세는 어떻습니까? 1번일 가능성이 훨씬 높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이제 인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아이는 노력이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똑똑해 보이려고 하는 학생들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문제의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거야.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과목을 빨리 배우지 못하면 나는 그 과목에 재능이 없는 거야. 이해됩니까? 노력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부정적으로 바라보니까 엄마가 공부 좀 해라 이 말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이런 애 학원에 보내도 사교육을 엄청나게 시켜도 뭐 천하의 쪽집게 명강사를 데려다 시켜도 이게 공부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노력 자체를 어릴 때부터 별로 가치 없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이런 게 왜 만들어지느냐?
이제 이 질문 나중에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노력을 우습게 본 거예요. 한 번만에 하기를 바란 겁니다. 애가요, 이렇게 4살 때쯤 돼가지고 5살쯤 돼가지고 새우 싹 입에 동네 자랑을 하고 싶었어. 데리고 나간 겁니다. 나가는 이제 물웅덩이가 있는 겁니다. 지가 가면 옷 다 버리는데 엄마 손잡고 가자 하는데 애가 손 탁 털치는데 다다다닥 가서 퍼거퍼져 버린 겁니다.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응? 응? 이럴 때 정상적인 엄마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 신기하구나. 놀랍네. 어떻게 달려가다 너는 넘어졌을까? 너는 넘어져도 아주 독특하게 넘어져. 너처럼 넘어지는 이 세상에 너밖에 없을 거야. 우리 아들 어떻게 일어나는지 궁금해. 손부터 일어날까 다리부터? 어디 보자. 역시 우리 아들 지혜롭게 손부터 일어나.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아들 그럴 줄 알았어. 아이가 노력의 중요성을 느끼고 회복 탄력성이 성장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 넘어지면 그냥 넘어져 있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일어나는지 고민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방법이 손부터 일어나 다리부터, 그중에 난 손부터 일어나는구나. 이런 방법들 어릴 때부터 배우게 되는 겁니다. 실패할 때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비정상적인 엄마들 어떻게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도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썼다고 해서 비정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재미있자고 설명하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비정상적인 엄마들 이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화냅니다. 잘한다. 잘해. 너 막 손잡고 왜 손 놓고 가는데? 왜 그래 말 안 들어? 너 애가 고집스럽게. 진짜 얘 웃기네 진짜. 왜 손 놓고 갔어 너? 옷 다 버렸어. 어떡할 거야? 갈아입을로 좀. 넌 앞으로 새 옷 사줄 필요가 없어. 앞으로 헌옷이나 입고 돌아다니면서. 일어서라고. 뭘 쳐다봐 일어서라고 하는데 엄마는 네 스스로 일어날 때가 절대 안 도와주고 일어서! 이럽니다. 안 일어나지. 너 엄마 간다. 엄마 가버립니다. 애가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세상 살면서 실수나 실패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누구도 나를 가치롭게 안 바라봐 주는구나. 실패하면 뭐가 됩니까? 엄마가 떠나는구나. 불안한 감정을 초래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해요? 완전하게 실수하지 않는 것만 투자합니다. 그러면 이런 데 오면 낯선 문제에 대답을 못 합니다. 왜? 우연이라도 대답했다가 틀리면 얼마나 불안하고 우연이라도 대답했다가 틀리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워둔 거예요. 이해됩니까? 어렸을 때부터 실수하다가 넘어지면 그 경험들이 뭐야 됩니까? 놀랍게 바라봐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안 되면 이제 노력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진정한 천재는 모든 것을 쉽게 해낸다는 겁니다. 숙제하는데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야 된다면 머리가 nak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자기가 공부를 못해도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핑계를 댈 게 하나 있죠. 뭐라고 하면 됩니까? 난 머리가 안 좋아서 그래. 그래서 머리가 안 좋으니까 나는 결국 뭐 할 필요가 없습니까? 노력할 필요도 없어. 이래 되더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노력하는 학생, 배우고자 노력하는 학생들은요, 어떤 영역에 더 잘한다 하더라도 더 열심히 하면 그걸 제대로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3은 이걸 풀어보게 해도 뭡니까? 이런 연습을 통해서 내가 좀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을지도 몰라요. 이런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 니은, 디귿이 10번 쓰기 이러면 노력하지 않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썼어요. 알아요. 그러면 덮을 때 한번 써봐. 나 국어 하기 싫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강의 와도 뭐라고 합니까? 어려운 얘기가 나올수록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더 집중해야 돼. 그럴수록 내가 좀 더 반응을 보이면 강사가 더 쉽게 설명할지도 몰라. 강사님 이것도 설명이 한마디씩 보태겠지요. 그죠? 근데 노력하지 않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워. 괜히 왔어. 몇 시에 마치지? 아직 시간이 이렇게나 남았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합니까? 집중이 안 됩니다. 집중하는 대신에 뭐 하기 시작해요? 상상해요. 무슨 상상합니까? 이거 마치고 나가서 앞에 나가서 토스트 하나 사고 커피 사가지고 뭐 합니까? 시원한 바람 부는 그늘 아래서 얘기 나누고 이런 거 막 상상하는 겁니다. 비효과적인 문제 해결 전략을 계속 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쉽게 얻게 되면 자신이 그 영역에서 얼마나 능숙한지를 알 수 없게 돼. 천재라 할지라도 발전을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 실패를 모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교육 방향은 어떻게 돼 있느냐?
우리는 이 두 사람처럼 상위 1% 안에 드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1%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포기하겠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우리 애가. 만약에 10% 안에 못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뭐 할 수 없지 뭐. 근데 50% 안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너 앞으로 미래가 안 보인다. 배워서 뭐 하겠니? 바로 노력하기보다는 뭐 합니까? 포기하는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진짜 우리 아이는 계속 상위 계열에만 들어가야 된다면, 똑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똑똑해 보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면 시대는 경쟁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애가 남들보다 더 똑똑해야 되거든. 얘보다는 더 똑똑해야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럼 이 기조에 끝없는 투자,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한 패배감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애들한테 어렸을 때부터요,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버리면 아이들은 패배정신이 바로 익혀집니다. 제가 우리 애가 어릴 때 영어를 좀 배웠어요. 그 신나게 와서 He go to school, he go to school. 그러니까 이제 집단이 그게 아빠는 학교 간다, 아빠는 학교 간다 이 뜻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서 돌아서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3인칭 단수 뒤에는 뭐 붙여야 된다고? 몰라요. 그래서 S나 ES 붙이라 그랬잖아. 다시 해봐. 몰라요. 다시 해보라니까. 아 몰라. 아니 빨리 풀어. He go 다음에 뭐야? 몰라요. He goes to school 아니냐 그랬더니 몰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애가요, 지금 대학 들어갔는데 지금까지도 내 앞에서는 영어를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 나는 이 정도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내가 도전한 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해야 돼? 드러내면 안 돼. 이것이 삶의 기본 방식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결혼할 때는 왜 하겠습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더 유쾌할 것 같아서. 맞죠? 그러면 결혼은 원래 누구하고 하고 싶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름을 대보라는 거예요. 이제 곤란해집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땐 정윤이, 그때 막 그 영화 나오면, 와, 너무, 나 저 사람 결혼하고 싶어 그랬었어요. 좀 지나서는 이제 뭐 예를 최지우하고도 결혼하고 싶고 막 이랬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하고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우리 뭐 어머님들은 뭐 예를 들면 송성은이라든지 뭐 김수현이라든지 그죠? 이런 사람들하고 원래는 결혼을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못한 거예요. 그러니 결혼할 때 불쾌감이 다 사라졌을까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습니다. 불쾌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쾌감이요, 결혼하고 나면 초기에는 이렇게 가라앉아요. 왜? 집도 좀 장만하려니, 3년 장만하려니, 냉장고도 한 대 사야 되고, 신혼여행도 가야 되고, 이래 하다 보면 요 불쾌한 감정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대구에서 뭐합니까? 국제 자동차 쇼가 열린 거예요. 갔더니 막 모터쇼에서 그 레이싱 걸들이 와가지고 막 자동차 옆에 서가 뭐합니까? 여기 좀 보세요, 뭐 오빠 보세요, 막 이래가지고 이제 애 손 잡고 있지, 아내 손은 잡고 있지, 뭐 똑바로 쳐다보기 민망하고 그래서 뭐합니까? 오늘 날씨 좋다 이렇게 한번 보고 이제 돌아서고 이러는데, 이제 집에 간다고 이제 집에 차를 탁 타는데 아내가 차를 타자마자 이러는 겁니다. 방귀를 탁 낀 거예요. 어머, 내 방귀 냄새도 안 나. 창문 열 필요도 없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속에 그동안 가라앉혀놨던 앙금이 어떻게 됩니까? 오,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었을까? 조인성이 나오는 영화를 보는 막 영화가 너무, 나도 여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볼 때마다 신랑이 자꾸 쳐다보는 겁니다. 나오더니 이런, 너 조인성이 좋아하지 그러는 거야. 아 싫어. 뭐 그랬 웃기고 있네. 아까 열심히 너무 쳐다보던데 나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뭐라고 하면 난 당신같이 뚱뚱한 사람이 좋아했대. 신랑 백가 너 이런 거 진짜 좋아하겠네. 막 이러고 했습니다. 아 좀 집어넣어. 그거 왜 그래 진짜 도대체 딴 사람 보는데 너 사람이 변했어. 변하긴 뭘 변해 그랬더니 막 백 보면 야 냄새 난다. 너도 맡아봐라 이러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아 진짜 막. 그러면 집에 와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그 사람 생각이 너무나, 그 사람 생각에 좀 잠겨 있을래. 이래야 되는데 이래 하면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예, 박산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양심과 훈련받은 도덕성과 이성으로 어떻게 이걸 갖다 딱 눌러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요 들어가는 세상을 프로이드는 무의식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이 무의식이 어떻게 쌓이느냐? 어릴 때부터 쌓이는 거예요. 어떻게 어릴 때부터 쌓이느냐?
아이가 이제 젖 먹을 때는요, 배고프면 그냥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울음으로 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울고 젖 먹이면 그치고, 그죠? 뭔가 불편하면 울고 기저귀 갈아주면 그치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엄마 친구들이 놀러 온 거예요. 친구들하고 좀 편안하게 얘기 좀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빨리 재우려고 젖을 물린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 한 서너 번 빨더니요, 이 신기한 사람들 왔다 갔다 탁 저기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얘는 이상해, 진짜. 손님만 오면 이래. 애를 다시 탁 고쳐매고 탁 물리는데 이제 고개 못 돌리도록 막 팔에 힘이 쫙 들어간 겁니다. 막 물리는데 이 녀석 먹기 싫으니까 서너 번 빨다가 이래 뒤로 하거나 토해버리기 시작하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는 진짜 이상해. 가짜 젖꼭지를 딱 물려버린 겁니다. 이 아이는 최초의 의사소통에서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실패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는 커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좌절감을 겪었을까요? 겪지 않았을까요? 겪었겠죠. 그럼 이때 이런 경험이 많은 아이들은 이런 경험이 없는 아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커서 성격이나 행동 특성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성격을 프로이드는 구강기 성격이라고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성격들이 만들어지면서 내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뭐 하게 됩니까? 나의 인성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만약에 평가에 대한 패배감을 느꼈다든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태로 어른이 되면 부모의 사회 비판하는 문제,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남 탓하는 사람, 좌절하는 사람, 이기주의자라는 얘기를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런 사람이 자녀 교육을 한다면 내 자식을 좀 다르게 키우고 싶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야. 뭐 어디 가겠어? 그 나무에 그 밥이지. 그죠? 부자와 성공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불안해. 이러다 보니까 애 앞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 공부해. 열심히 해서 잘할 수 있어. 하지만 부모들은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실패에 대해서 불안한 모습,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때마다 좌절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독창적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기능적이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데, 여기 핵심 장애물이 딱 두 개입니다. 뭐냐?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옆집 철수는 아무 말 안 해도 지 혼자 그래 잘한다던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뭐 하게 됩니까? 나는 딴 사람보다 어차피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비교하면서 키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가 계속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조건화된 가치관이 만들어지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데 오면 대답하면 안 돼. 나는 권위적인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너의 생각을 말해봐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니, 네 생각을 말해보라고. 아니, 네 생각을 얘기해보라니까. 몰라요. 아니, 모를 땐 분명히 네 생각에는 뭐 생각이 지나갔을 거 아니야. 그 생각을 말해보라니까. 죄송해요, 교수님. 이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권위적인 사람 앞에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가치 있는 사람 앞에서 내가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비록 나한테 어떤 의견이 있더라도 말하지 않는 거야. 그걸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도대체 그럼 하지 말라고만. 이런 결과를 받고 또 와서 뭐라 그럽니까? 역시 그것 봐, 나는 안 되지.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란 부모들 밑에서 자라다 보면 아이도 그런 특성을 지닐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럼 이런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응? 지금 대답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는 사람이고 안 하시는 분은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했는데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알파고까지 비교되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 우리는 대부분 외적인 성취를 이루면 아이가 성숙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얘가 의사가 되면, 얘가 검사가 되면, 얘가 유명한 CEO가 되면, 스티브 잡스 같은 뛰어난 CEO가 되면 얘의 삶이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데요. 사실은 외적 완성을 한다고 해서 내적 완성이 이루어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돼서 끊임없이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해져서 뭡니까? 끊임없이 약물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성취라는 외적 완성을 이루어도 내적 불안이 계속 남아서 끊임없는 비교와 열등감, 경쟁의 패러다임 속에서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어머님들끼리 대답할 때 뭐 하면 됩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얘기하면 되는데 끊임없이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이런 대답하면 옆에서 나를 뭘로 볼까?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에 대한 가치관이 뭐가 나옵니까? 이런 데 대답 안 하는 게 상책이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알파고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간다운 인간에 대한 강력한 요청, 이게 뭐냐? 이 기계들이, 로봇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게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봇은 전원을 빼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는 있는데 전원을 다시 꽂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그 길은 그대로 살아나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로봇은 후회감을 가지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후회감을 가지면 불안 이런 것들을 가지기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사회에서는 누가 필요하냐? 인간다운 인간, 사람다운 사람. 다시 말하자면 내가 감정이 좀 상했다는 이유로 뭐 합니까? 로봇에게 명령을 집어내 저 사람 가서 죽여버려. 이런 거 하지 않는 사람. 내가 진짜 극단적으로 화가 나도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 저 사람 입장을 배려하고 공감해 볼 수 있는 사람. 이런 데에 대한 이 요청이 엄청나게 높아질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는 인성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그동안 인성 교육이 어떻게 변해왔느냐? 사실은요, 첫 일기는 보면 대부분 도덕 교육이었어요. 법을 이래 지켜야 된다, 질서는 지켜야 된다, 선생님에 대한 예의는 이렇다, 손 모으고 공수 경례 시작, 이런 것, 주로 이런 것들을 시켰습니다. 2기는 뭐냐면 덕목 교육이었어요. 얘들한테 뭐를 가르쳐야 되느냐? 그러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얘한테는 준법 정신, 얘한테는 뭐 예를 들면 책임감, 이런 식으로 이걸 키우자 이래야 될 겁니다. 그게 덕목 교육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역량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가 인생을 사는데 뭐 필요할까? 봤더니 뭐가 필요합니까? 공감하는 역량이 필요하고, 배려하는 역량이 필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고, 협력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이제 5대 뭡니까? 역량을 선정해서 이런 걸 이제 가르치는 이런 시점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인성 교육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전부 다 결핍 모델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얘는 책임감이 낮아. 얘는 준법 정신이 낮아. 그러니까 뭘 가르쳐야 돼? 외부에서 얘는 책임감을, 얘는 준법 정신을 가르쳐야 된다고 믿는 이런 식의 인성 교육이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성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런 인성 덕목이, 이런 역량이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착하게 살아요. 왜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착하게 살아야 될까요? 모르죠. 남을 배려하래. 그 배려했더니 남들이 막 계속 승진하고 배려해가지고 돈 빌려다 또 배려하고 막 돈 빌려주고 이랬더니 나는 거지가 돼 있는데 딴 사람 다 부자가 됐대. 나는 왜 배려해야 되나요? 물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답할 게 없죠. 이런 것들이 결핍 모델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니까 이게 왜 내가 필요한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한번 보시죠.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김홍도의 서당이라는 그림입니다. 그죠? 자, 아이가 중간에 하나 앉아서 울고 있죠. 자, 이 아이는 맞기 전입니까? 맞고 난 후입니까? 왜? 울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표정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웃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맞기 전이에요. 한 반의 아이가 맞고 나면 그 반의 분위기가 대체로 어떻게 됩니까? 싸해지고 무거워집니다. 맞죠?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왜 고개 숙이고 있습니까? 고개 좀 드세요. 아, 진짜 왜 그러십니까? 진짜 집중하시라고. 이러고 나면 대부분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어이씨, 왜 그러지 갑자기? 조용히 해달라. 이거 맞죠?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그런데 한 해가 맞고 난 다음에는 저렇게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맞기 전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정확한 건 아닌데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 그럼 이쪽 보면 좌측 하단만 이래 아무도 그림을 이래 비워놓고 그렸을까요?
이게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가. 그런데 제 개인적인 해석은 이런 거예요. 동양은 우상에서 좌하로 내려오면서 해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훈장님한테 때로는 혼나고 때로는 친구들하고 즐겁게 놀면서 이 터인 장소, 좌측 하단 뭡니까? 미래가 창창한 진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간다는 의미, 다시 말하자면 청출어람이 돼 청어람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이 하단을 비워놨구나, 이렇게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좀 알게 됐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래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 그림이 나한테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 볼 때는 뭡니까? 그림이네. 근데 이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으면 반드시 써먹게 됩니다. 어쩌다 이래 다니다가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민속촌 이런 데 갔는데 김홍수 이 그림이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갔어요. 뭐라고 합니까? 너 이거 맞기 전 갔니? 맞고 난 후 갔니?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인성과 공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걸 실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인성 교육이 뭔지는 몰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물었더니 오래 달리고 숨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공을 내 몸에 잘 붙여요. 그래? 그러면 그런 일 잘하는 사람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니? 박지성 선수 같아요. 그래? 그럼 박지성 선수 같이 되려면 넌 뭐가 필요할까? 글쎄, 일단 오래 달릴 수 있으니까 인내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우리 박지성 선수한테 뭐가 필요한지 편지 한번 써볼래? 이메일 한번 보내볼까? 해가 막 보내보는 거 몇 번씩 써보고, 이제 뭡니까? 답장도 하나 싫어. 이럴 때 뭐 해야 됩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라고? 네가 뭐라 그랬지? 인내해보는 거라 그랬잖아. 한 번 더 써보자. 한 번 더 써보자. 야, 우리 아들이 10번까지 썼네. 한 15, 20번쯤 쓰면 답장 옵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야, 봐라, 이래 됐구나. 야. 그런데 읽어보니까 박지성 선수가 앞으로 유명해지려면 뭘 해야 되나 물었더니, 축구 선수가 다 유럽 나왔더니 영어를 못해서 좀 힘들더라. 영어 공부를 진짜 해야 된단다. 그럼 얘를 뭐 시키면 됩니까? 축구와 관련된 영어 교육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럼 풀백, 골키퍼 영어 단어는 뭐니? 흥미를 느끼면서요, 자기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뭐가 발휘됩니까? 나는 인내심이 필요해. 난 진짜 성공, 인내심이 필요해. 이런 것들이 발현 모델이라 그럽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이를 결핍되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있는 것을 계속 성장시키는 이런 발현 모델로 나아갈 때 이 아이들에게는 이 인성교육이 의미가 있는 그런 교육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자, 이 두 그림을 보면 공통점이 뭐 있습니까? 자, 한쪽은 피리 그림이고 한쪽은 연 그림입니다. 자, 피리와 연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보시면은 공통점이 보이실 것 같은데 뭐가 보이십니까? 그렇죠. 바람이 아닙니다. 물론 둘 다 바람과 관계는 있습니다만 두 개의 공통점은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예요. 맞죠? 대나무에 구멍이 뚫려 있지 않으면 뭐만 됩니까? 응? 대나무 밥 만드는 그 죽통이 되거나 회초리가 됩니다. 근데 물론 대나무 밥을 제가 비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제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나무에 구멍이 뚫리니까 뭐가 돼버립니까? 피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적절하게 숨 조절만 하기 시작하면 이 피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녹일 수도 있는 아름다운 음악이 되더라는 겁니다. 맞죠? 연에 종이에 구멍이 뚫리면 아무데도 쓸데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연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이게 심한 바람을 만나도 찢어지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높이 날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삶에 뭐하고 똑같습니까? 내 삶의 다양한 구멍을 뚫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인성이 형성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성된 인성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나와 엄마와 아이 간에, 친구지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음악을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피리에 어떤 구멍을 어떻게 뚫도록 도와줘야 되며, 그래서 어떤 음악을 할 수 있도록 그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거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을 만들려면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어머니들이 자기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리고 아버님은 자기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있다 없다 이거 대단히 대답하기 어렵죠.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나가 있다 없다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강의가 일찍 끝났습니다.
집에 가는데 오늘 강사가 못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랴부랴 이제 비디오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아이가 급성 골수암에 걸려서 예를 들어 이제 죽어가는 장면입니다. 항암 치료하는 애가 뼈만 상해 남았어요. 마지막 수술실로 밀어넣는데 엄마가 너무 속에 눈물이 툭툭툭 떨어 애 손등에 떨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애가 혼수 상태더니 눈을 뜨더니 엄마 울지 마세요. 저 살아서 나올게요. 그러는 거예요. 눈물 닦고 그래 너 살아나오면 98%래. 그리고 수술 금방 끝난다니 빨리 나와. 알았지? 알았어요. 나올 때까지 어디 가면 안 돼요. 알았어. 빨리 나와. 나 탕문 열리면 바로 앞에 있어야 돼. 알았어. 이 녀석 빨리 수술 잘 받고 나와. 수술실에 딱 집어넣었으면 문이 탁 닫히자마자 아이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자기도 마지막 작별 인사하고 온 줄을 아는 겁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아이가 울고 있고 수술실 밖에서는 엄마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가 끝났습니다. 집에 간다고 하는데 앞에 보니 공중전화가 있는 동전도 들어있어. 이런 영화를 보고 나니 갑자기 집에 있는 아이가 생각난 겁니다. 전화를 해서 아들 엄마 일찍 들어가는데 뭐 먹고 싶니? 피자, 치킨 이러는 거예요. 둘 다 사가지고 갈게. 사러 갔더니 피자 파는 집 옆에 게임기 파는 집이 있는데 이게 집 이제 재고 정리한다고 그동안 비싸서 못 사줬는데 80%나 할인한다는 겁니다. 100만 원짜리 20만 원을 판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 듭니까? 사주자 그래. 사주자. 벌써 이제 사들고 집에 가는데 상상이 되죠. 띵동 하니까 아이가 어떻게 뛰어나옵니까? 엄마다 막 확 뛰어나. 목소리 하이톤이죠. 얼굴 표정은 어떻습니까? 환하지 않습니까? 엄마다 막 나왔어요. 탁 여니까 자 피자 치킨 꼬맙순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뭐 꺼냅니까? 짠짠 게임기 사왔지롱. 막 벌쩍벌쩍 뛰고 좋아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손 탁 잡아요. 마음 용돈 지어주면 필요한 게 있으면 샀었어.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엄마 최고예요. 짱이에요.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탁 한깁니다. 상상만 해도 흐뭇하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 가서 띵동 했는데요. 한 녀석도 튀어나오질 않습니다.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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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안 튀어나오고 하루 종일 번호 누르고 들어갔더니 둘이 막 게임하러 정신이 팔려서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엄마 오는데 안 쳐다보니까 바빠 죽겠는데 말 시키지 마라 막 이러고 있습니다. 손 씻고 차려가지고 소반에 내고 게임기를 밑에 감추고 빨리 와서 먹자 그랬더니요. 문 열고 했더니 자판을 키보드로 확 집었더니 애들가 이래 엄마 때문에 죽었잖아. 그럽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컴퓨터 꺼. 엄마가 선 자르기 전에 꺼. 그리고 너희들은 피자, 치킨 먹을 자격도 없어. 진짜 갖다 치우고 게임기는 뭐 해버립니까? 갖다 줄까요? 반품해버립니다. 이렇게 화내를 내는 어머니 보고 우리는 자기가 없다 그럽니다. 왜? 내가 피자 게임기 치킨에 용돈까지 줬을 때 신나게 뛰어와서 안기면서 사랑해요.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바랬던 사람이 누굽니까? 나죠. 그럼 내가 원하고 바랬던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누가 노력해서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달라질까를 고민하는 사람 보고 우리는 자기가 있는 부모라 그럽니다. 그런데 세상에 자기가 완전히 없는 부모들은 없겠죠.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왼차가 나를 갑자기 탁 끼어들면 놀라죠. 놀라고 화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나 앞차 운전사 때문에 내가 화났다는 거예요.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버릇이 되면 오늘 교육받으러 그 강연 들으러 간다 그러니까 신랑이 너는 맨날 강연만 듣나? 화내는 바람에 내가 짜증이 났대요. 아이가 수학시험에 20점밖에 못 받아서 실망스러웠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내가 10,000원짜리 하나를 주어서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이분은 자기의 모든 감정이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타인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기 주도적 아이, 변화를 성숙하게 만드는 아이들이 아니고 환경이 주어진 대로 내가 그냥 그 속에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아이밖에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아이를 진짜 변화에 능숙하고 똑똑해 보이기보다는 노력해서 더 똑똑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아이를 만들려면 우리 부모님들부터 먼저 내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과 진짜 내 모습이 조금씩 다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로 보여주고 싶은 거는 뭡니까? 내가 잘 꾸민 모습들, 진짜 내 모습에 보여주고 싶은 모습들만 보이다 보니까 진정한 내가 성장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이러한 진정한 자기를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로저스라고 하시는 분들이요,
인본주의 상담의 대가라고 합니다. 이분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인간은 누구라도 자기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나는 원래 삐뚤삐뚤하게 자라고 싶었던 나무였던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보니까 그래 자라면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뭐합니까? 너는 요래 딱 자라. 요래 가지고 뭘 씌웠습니까? 바깥에 나무로 딱 이게 뭐라 그러죠? 틀을 짜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똑바로 자라긴 자랐는데 나중에 크면 어느 날 원래는 난 이렇게 자라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잘려버렸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그 부분은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원래는 여기 없는 부분인데 내가 원래 이렇게 자라면 여기는 없는 부분이 있는데 엄마가 이래 행동하라고 해서 그 부분 내가 연습을 해서 그걸 내 모습으로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 부분을 딱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외로움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건 원래 내 모습이 아니었거든. 이해됩니까? 그래서 나의 모습과 진짜 바깥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점점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로봇의 시대에 우리는 더 뛰어난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이런 세상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복되게 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본 게 이 로저스 인성교육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냐? 보세요. 이런 데 나오면 긴장이 되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이렇게 앞에 서 있으니까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머님들 가까이 있으니까 좋기도 한데 또 이렇게 계속 보면 목도 아플 것 같고, 게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저만 빤히 쳐다보면 제가 수줍음이 많다 보니까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하게 됩니다. 얘기를 있는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그 다음부터 긴장이 확 풀립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긴장이 되는데 나는 긴장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왜? 여기 와서 내 유능한 강사로 돼야 되고 이 TV를 시청한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야, 들어본 중에 최고 강의네. 아, 그 사람 진짜 훌륭하네. 이런 막 평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내 조건화된 가치가 내가 강의를 정말 잘해야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거야. 이것들이 막 계속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에너지가 이런 분들을 만나서 진짜 내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어디에 씁니까? 내가 실수하면 안 돼. 난 못하는 부분이 나오면 안 돼. 말을 더듬으면 안 돼. 정말 잘하는 사람, 매끈하게 말하는 사람이야. 요거를 앞에 내세우거든요. 자기의 못난 점을 가리는 데 에너지를 다 쓰다 보니까 어디 가서도 강의를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를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는 아이로 키우는 것, 이것이 21세 인생에서 발현적 인성교육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관건인데요. 그런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 어머님들은 꽃입니다. 아이를 꽃같이 키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꽃 파는 아가씨 꽃 다 팔고 집에 갈 때는 가져가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구니 돈도 가져가지만 꽃향기를 가져간다 그럽니다. 왜? 하루 종일 거기서 일했기 때문에 모든 향기가 배이는 겁니다. 오물밭에 뒹군 애들도 자기 몸에서 무슨 냄새가 배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집에 간다고 버스를 타면 모든 승객들이 한 해는 보고 뭐라고 합니까? 진짜 꽃향기 난다. 진짜 애가 멋있다 그러고, 한 해 보고 뭐라 그럽니까? 쟤는 도대체 부모가 어떻게 키우는지 왜 저래? 이런 얘기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꽃처럼 살아서 꽃처럼 아이를 대하면 아이한테서 반드시 꽃향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꽃처럼 사셔가지고요,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 아이들의 인성을 올바로 키워주시고 10년, 15년 후에는 TV에도 나오시고요. 그때 어머니 아이를 어떻게 키웠습니까? 여쭤보면 그때 차 교수 강의 듣고 키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점수 좀 주시고,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과 세상의 이로운 그 세계적인 인재가 되는 자녀를 키우시기를 바라고요. 미래가지만 저도 어머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성장하시도록 기도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